안녕하세요. 장원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고액 아르바이트, 사기,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거나 해외 배송 제품이 공항에서 통관을 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단순 일당 알바인데 고액을 준다거나 등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례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일까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면 당연히 본인도 그들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얼마 못 가서 계좌가 정지되고 경찰에 출석 홍보 전화를 받게 되고 최악의 경우 긴급 체포되며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바라보는 관점도 같지 않을 뿐더러 보이스피싱의 경우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생계 유지를 위해서 구인 활동을 하거나 생활고를 겪는 일반인들을 범죄에 연루되도록 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사례들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환전업체, 해외 구매 대행 업체, 외환송금 업체, 상품권 구매 대행, 비트코인 자금 세탁, 채권 추심, 단순 환전, 통장 대여 등으로 위장하여 구인 활동을 하는 일반인들을 유혹하는 형태입니다. 회사 정보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으며 가끔은 실제 사업장 사업자 번호를 도용하거나 합성하여 속이는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깊게 의심해보지 않으면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 구매 대행의 경우 통장에 거액의 돈을 송금해 준 뒤에 일정 액수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본인들에게 넘겨주면 남은 돈은 급여로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설명하는 형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돈이 자신의 통장을 거쳐가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가성의 돈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돈 세탁이나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이 어렵도록 구인을 가장하여 일반인들의 통장을 여러 번 거치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 대출도 안 되어 생계가 어렵던 A씨는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한 업체의 광고 문자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자를 보낸 것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상담 중에 교묘하게 이 사람이 생활고가 어려운지 신용등급, 비대출 등 그럴싸하게 상담하는 척하며 결과적으로는 대출이 어렵다. 대신 A씨의 통장을 이용하여 본인들의 돈을 입금받고 인출까지 해준다면 인출 금액의 1%를 주겠다. 혹은 통장 등을 대여해달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막상 돈이 급한 A씨는 그대로 현혹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상황 자체가 너무 막막한 상태였기에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죠. 그리고 결국 자신의 은행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고 돈을 인출해 전달하게 됩니다. 결국 금융범죄 피의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비슷하지만 다른 사례로는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에 대출한 돈을 높이려면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 거래 내역을 만들자며 돈을 입금해주고 인출해서 전달해 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또한 큰 액수를 들으니 심리를 이용당하여 자신도 모르게 범죄 조직의 인출책이 되어 피의자가 되는 경우에 속합니다. 특히 거래 내역을 위해서 통장을 만들어준 과실이 인정되면 사기당한 금액의 50%를 갚아야 하는 배상 판결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생활고를 겪는 사람에게 배상 판결까지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매우 곤란해지는 상황이죠.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무실에서 사무 알바를 시작하게 되는 A씨 사장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를 알려달라고 한 뒤에 어느 날 갑자기 고액의 돈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사장에게 말해보니 돈이 잘못 입금이 되었다며 현금으로 찾아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버젓이 가게도 있고 잘못 이체했다니까 잘못 이체한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의심 없이 거액의 돈을 찾아서 전달하게 됩니다. 이후 사장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갑자기 경찰로부터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가 오게 됩니다. 이 사례는 애초에 인출 등이 아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속았다는 점에서 앞전 사례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사례는 굉장히 악질인 게 은행에서 돈을 찾는 과정에서 CCTV에 본인의 얼굴이 명확히 찍힐 것이며 이런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인지도 모르고 눈뜨고
코 베이는 상황입니다. 전 모르고 한 건데 처벌을 받나요? 대부분의 경우 상식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고 거액의 돈을 타인의 계좌로 송금해주고 인출하는 번거로운 과정에서 그 이유와 행위를 의심해보지 않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불법임을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인지에 대해 법원은 매우 부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필적 고의와 확정적 고의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었을지라도 전혀 알지 못했다, 알바라고 해서 한 것뿐이다 등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심각하게는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게 될 경우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 과정 이때부터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혐의 부인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면 일단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감형을 받기 위해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조했거나 도움을 준 경우에도 사기 방조죄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범죄인지 모르는 채로 수수료를 받고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 OTP, 공동인증서, 신용카드 등을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도 처벌받게 되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는 물론 인출처까지 속이는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삼각 사기에 해당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속아서 형사사건 피의자가 된다면 일상을 위협하는 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례들을 숙지하고 의심해보면서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혹시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된 것 같다면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함께 초기 대응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고액 아르바이트, 사기,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